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주차 수업을 제가 이렇게 영상 강의로 오늘은 이번 주는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릴 텐데 우선은 갑작스럽게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번 주차 수업을 수요일에 온전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리 공지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못하거나 어떤 특수한 이유로 휴강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시에는 이렇게 영상을 강의를 해서 그 영상과 어떤 수업 자료를 구글 클래스로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휴강이 생기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0주차 이후로는 앞으로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출석 체크도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익숙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영상 강의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자,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을 이번 주차 2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차부터 본격적인 이론 수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차 때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드릴 내용은 지난 주차 때 제가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그 러프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수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차 한번 수업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 왜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데이터 분석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무엇이 데이터 분석이고 그리고 분석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오케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 뭔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이번 학기 시간 내내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분석. 우리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이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쵸? 자, 데이터는 뭡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일단 우리는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수치, 관찰 등의 형태로 기록된 정보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드러났죠. 뭐 2024년에 서울 평균 기온 15.2도씨 뭐 이렇게 뭐 예시를 드러났는데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데이터죠. 이렇게 뭐 굳이 우리가 딱히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특정 수치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 28명의 키, 혈압, 혹은 또 뭐 시력 이런 것들을 제가 수집을 하면 그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들은 사실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정의를 하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서울의 평균 기온 15.2도씨라는 이 수치 정보는 데이터로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영화의 관객 수 500만 명도 어떤 수치 정보로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월간 방문자 수 300명이라는 수치가 있다고 치면 이것도 말 그대로 수치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이 수치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세상에서 그냥 흔히 보고 마는 그냥 숫자 이렇게 기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수치 자체가 의미가 있는 누군가는 이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무엇이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널브러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정리, 해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데이터라는 것은 분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 전달의 근거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자, 2024년 서울의 평균 기온 15.2도씨라는 정보 데이터가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래, 서울 평균 기온이 2024년에 15.2도씨였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 정보를 통해서 만약에 그 어떤 누군가가 지구 온난화의 추이를 확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그런 기후학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지구 온난화의 추이를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024년에 서울 평균 기온이 15.2도씨로 딱 찍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해의 기온과 비교를 해서 이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평균 기온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2024년에 15.2도씨였던 것이 그래? 그러면 다른 연도의 평균 기온과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해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평균 기온들을 쭉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점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온난화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온난화라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예시를 들었던 정보, 데이터, 어떤 영화의 관객 수 500명이라는 정보는 마찬가지로 이 관객 수를 통해서 어떤 영화와 관련된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장르의 이런 장르에서 이런 배우를 투입했던 영화가 이번에는 관객 수 50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장르의 다른 배우를 쓰고 어떠한 특이한 영화적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또 관객 수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통해서 그 관객 수라는 값 자체는 영화의 흥행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투입한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흥행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몰의 월간 방문자 수 300만 명이라는 정보는 그냥 다른 누군가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와, 이번 달 많이 방문했다라고 그냥 넘겨짚을 수 있는 데이터지만 그 쇼핑몰의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는 300만 명이 방문을 했어. 그리고 지난달에는 몇백만 명이 방문을 했어. 그러면 월별로 어떠한 고객들이 얼마나 방문을 하는가를 체크를 하고 그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월별 대응 전략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흩뿌려져 있는 데이터도 그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누군가는 패턴을 발견하고 분석을 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또는 누군가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데이터 분석의 진짜 목적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의사결정을 돕는 근거로서 데이터 분석은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답니다. 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돼?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가장 객관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어떠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패턴과 인사이트를 찾아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쭉 하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죠.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의사결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나?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데이터 분석 기반이 아니라 어떠한 오피니언 리더라던가 어떠한 굉장히 뛰어난 천재의 직관적인 감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왜?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좀 여러분들 뭐 야구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주연 배우들 짓만 봐도라도 좀 알 수 있을 건데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 이 배우분들 머니볼이라는 영화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그 머니볼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사람들의 야구 스카우터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영화에 캐스팅된 배우들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사람들을 스카우트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기반의 정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의 타율이라든지 이 선수의 방어율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수치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스카우터들이 이제 선수들을 선출을 뽑는데 근데 이 스카우터들은 어떤 스카우터들이냐면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데이터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선수의 스탯을 스카우터들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 기반으로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봐서 이 녀석의 어떤 그런 인비저블 썸띵을 내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스카우팅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해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그리고 심지어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은 분명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데이터를 모아, 분석을 해, 그리고 결정을 내려. 그러면 이 과정이 말로만 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고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기만 해도 몇백만 개의 경기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리그이기 때문에 선수 데이터만 모아다고 해도 선수만 해도 마찬가지로 밀리언 단위의 선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마이너리그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사람이. 그죠? 그만큼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누군가 어떤 내 의사결정을 딱 내놨는데 그 의사결정된 결정의 퀄리티가 직관적으로 내놓은 직관적인 어떤 천재가 내린 그 의사결정 방안보다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직관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 이전의 의사결정의 그런 흐름은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떤 소수의 천재들 아니면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직관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해야 할까? 우리는 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을 해 놓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직관에 기반한 의사결정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의 의사결정 방법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야구와 관련된 데이터만 하더라도 선수 데이터가 몇백만 개, 그리고 경기 데이터가 또 몇천만 개, 이런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왜 그러지 않고 직관에 의거해서 분석을 했는가? 아까 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그런 매시브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볼만한 스킬과 컴퓨팅 스킬과 사람의 스킬이, 뭐 사람의 스킬은 있습니다만 컴퓨팅 스킬이 없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다룰 만한 스킬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터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 드라이브는 의사결정을 하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렇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그냥 직관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죠. 어제의 생각이 다르고 오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린 의사결정보다 객관적으로 좀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다 보니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불확실성이 좀 더 감소된 내용이 그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성과가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직관적인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편향적이고 개인에 따라 달라짐의 리스크에 취약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느리지만 객관적이고 동일한 과정으로 유지되며 리스크에 덜 취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마어마한 매시브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떨어져서 분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요즘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긴 합니다만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때쯤 되겠네요. 그때부터 슬슬 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이랬죠.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많은 데이터,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쌓여 있었지만 다룰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그냥 빅데이터라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안 써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빅데이터니까 그냥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지칭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컴퓨팅 기술과 그런 스킬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비로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관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관보다는 이제 우리가 한번 데이터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흘러왔고, 그래서 직관보다는 데이터가 개인의, 기업의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가 바로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이제 배울 건데, 그 전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분석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야가 약간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먼저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의 주요 스킬들은 흔히들 코딩을 하는 그런 스킬들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혹은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스킬들이 주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스킬은 컴퓨터 사이언스보다는 어떤 통계적인, 그리고 계량 경제학적인, 또는 통계적인 모델, 경제학 모델링적인 내용으로 그런 전공의 지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지식이 모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모두 할 줄 아는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데이터 분석가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인 명칭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긴 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거나, 데이터를 잘 다루는 상태에서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나, 분석을 잘 하는 사람 중에서 데이터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데이터를 잘 다루는 스킬은 뭐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기반의 어떤 공학적인 지식, 그리고 분석을 하는 지식은 뭐예요? 통계적, 계량 경제학적인 전문가들이 통계적 혹은 계량 경제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코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 통계를 제일 잘하거나, 혹은 통계학자들 중에서 코딩을 제일 잘하거나, 둘 중 하나의 케이스에 속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둘 다 잘하면 최고 아니에요? 당연히 최고죠. 그런데 자, 컴퓨터 사이언스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서 마스터하기가 굉장히 힘든 학문이고, 그리고 스태티스틱스도, 통계학도, 또는 경제학도, 또는 모델링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마스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 어떤 하나의 분야라도, 통계학이든 컴공이든 하나의 분야라도 마스터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는 한 평생을 바쳐야 되고, 또 어떤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도 마스터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둘 다 잘 하겠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느 분야에 적당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근데 나는 거기서 컴공에 적당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통계학을 좀 배워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겠어, 데이터 분석가를 하겠어, 또는 통계학에 나는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계량 경제학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코딩과 관련된 지식을 컴공 분야에서 배워서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겠어 라는 식으로 그런 두 가지 케이스의 분야, 두 가지 케이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업계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한마디로 말해서 코딩 기반으로 분석과 관련된 지식을 배워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뽑아서 시켜보니까 코딩과 관련된 스킬이 아무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스킬은 정말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대로 이론적으로 혹은 제대로 훈련이 된 상태에서, 물론 당연히 통계적인 분석 방법론도 당연히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코딩은 조금 더 외워야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딩과 관련된 지식이 확고한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았었습니다. 업계에서, 데이터 분야의 업계에서. 그리고 나서 일단 코딩만 확실하게 하고 나면
분석과 관련된 방법론 지식은 그냥 얘네들을 굴리면서 프로젝트 막 시키면서 경험시키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엔? 자, 그래서 이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필요한 스킬은 두 개였다. 코딩,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계적인 능력, 그리고 스태티시언의 분석적인 능력, 둘 중에 하나가 뛰어난 사람을 뽑는데 주로 신입을 뽑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는 코딩과 관련된 능력을 우선시했다였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2021년 정도부터, 그 정도부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한 지가 이제 2019년부터가 됐으니까 거의 7년째가 되어 가는데, 제 회사에서 저만 이제 그때 시작한 사람들로부터 거의 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보직으로 뽑혔냐면 모델러, 흔히들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모델러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계학이나 계량 경제학의 베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코딩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을 해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스카웃이 된 케이스인데, 그런데 점점점 이 AI라는 것이 발전함과 동시에 코더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더라고요. 처음엔 줄이다가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코더의 위치가 없어요. 코딩 매니저는 있는데, 이런 코더를 작성된 코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매니저 정도는 있는데, 코딩을 작성하는 사람은 이제는 회사에는 없습니다. 회사에는 없어요. 매니저가 다 작성을 하고, 혹은 저 같은 기존에 코딩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짜놓은 코딩을 그 사람들이 매니징하는 그런 매니저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코더가 우세였고 코더들이 이 업계를 지배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분야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러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어떤 능력을 우선시하게 됐느냐? 분석적인 능력을 우선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코딩은 어차피 얘네가 다 해. 얘네가 누구야? 챗 GPT, 클로드, 혹은 최고에 또 각광되고 있는 어떤 클로라던가 비주얼 코딩, 그런 어떤 바이브 코딩을 지원해주는 모든 툴들이 웬만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코드를 배웠다는 모든 사람보다 얘네들이 더 잘합니다. 완벽하게 AI에게 대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코더들 요즘 뭐 하느냐? 보니까 이제 제가 제 회사 선배들에게 연락을 돌려보면 이렇게 막 이런저런 코딩 학원을 차리거나 아니면은 국가 기관에 그 국비교육이라고 하죠. 국비교육 교육자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업계에서는 이미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코딩과 관련된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그런 기술들은 메카닉이에요. 예전에는 메카닉이 굉장히 중요시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계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야가 진짜 기계들한테 대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너희들의 메카닉이 뛰어봤자 진짜 머신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 분야의 능력을 길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더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애널리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코딩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코딩을 얘네들이 다 한다고 해서 얘네들에게 그런 코딩적인 일들을 100% 맡겨버리면 그것도 그것대로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코딩과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이해해가지고 이 AI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수준에서 분석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 분석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분석은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시퀀스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수집, 그 수집된 데이터의 정리, 그리고 비로소 그 정리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해석을 하는 이 네 가지 과정으로 거의 99% 이상의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겠지만 결국엔 이 네 가지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은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집의 과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정리의 과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분석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해석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그런 실기 위주의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업들은 이 분석 과정의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수집도 하고 정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시킬 거예요. 알려줄 거고 하나하나 코칭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수집, 정리, 분석, 해석의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수집 과정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수집은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딱 결정이 됐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찾아야 될 겁니다. 찾아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모으는 과정,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바로 모을 수 있는 되게 그 수집하기 쉬운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기업 데이터, 공공 데이터.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굉장히 쉬운 클릭 몇 번으로 바로바로 되게 파이니스트된 형태로, 파인된 형태로, 리파인된 형태로 나와 있는 공공 데이터 같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고, 나는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데 근데 인터넷에 찾아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는 없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될 상황일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특수한 스킬을 배워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혹은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데이터 수집 과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공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을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냥 아무거나 받으면 되지, 아무거나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진짜 막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분석에 의한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어울리는, 부합하는 좋은 의사결정과 좋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질 좋은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질 좋은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수집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 수집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점을 일단 미리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이 수집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을 하면 수집했다, 바로 분석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리를 이제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는 단계를 용어적으로는 데이터 클리닝 혹은 데이터 클린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데이터가
온전히 분석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상태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떻게 분석을 하게 되더라도 정리가 되지 않은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는 정확한 분석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수집한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우 데이터 내에 여러 가지 많은 굉장히 오염된 수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가장 많은 예시를 얘가 가장 오염된 수치로 분류가 되는 가장 많은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자면, 자, 내가 어떤 집단의 어떤 특정 두 학과의 졸업생 평균 연봉을 비교해보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 학과의 평균 연봉이 있겠고 B 학과의 평균 연봉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A 학과의 졸업생 중에 이재용이 있어요. 이재용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평균 연봉이 A학과의 평균 연봉이 말도 안 되게 뛰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 A학과의 평균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값보다 실질적인 값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평균 연봉이 평균으로 찍힐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A학과의 졸업생 이재용의 값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A학과 학생들의 영역 밖에서 거짓말을 하고 평균 연봉에 대한 거짓말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수치에 해당하는 표본을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서 아웃라이어라고 해요. 아웃, 표본의 바깥에서 거짓말, 라이어를 하는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정리의 과정에서 이러한 이상치들은, 이러한 아웃라이어들은 사전에 제거를 해야겠죠.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수치들을 제거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여러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제에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수한 스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 정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까지 다 됐어. 그럼 비로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분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이제 데이터 정리까지 다 됐으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겁니다. 오늘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내용은 분석이라는 것에서 설명할 내용은 거의 없어요. 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해보면 아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의 수업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분석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할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분석 방법론은 간단하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차이 분석, 그리고 관계 분석.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차이 분석에서는 무엇이 있고 관계 분석에서는 무엇이 있고를 다 합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차이 분석과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이 세상 90% 이상의 모든 분석 방법론이 설명이 됩니다. 모든 분석 방법론은 대부분 차이 분석이거나 관계 분석이거나 아니면 이 차이 분석과 관계 분석의 원리를 어떻게 저떻게 활용을 해서 융복합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면 이 파트는 이제 끝인 겁니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수집, 정리, 분석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업계에서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 기계에게 대체된 그런 분야예요. 여러분들은 직접 손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이고 원리가 익히고 나면은 원리가 익혀지게 되고 나면 이거는 그냥 다 AI한테 대체가 되겠는데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내가 어떠한 의견을 전달할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해석의 관점은 아직까지도 절대 기계에게 대체되고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물론 이 해석을 기계한테 시킬 수는 있어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켰을 때 꽤나 괜찮은 결과를 뽑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해석이라는 것, 분석할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엔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기계에게 시키더라도 인간의 컨펌을 받고 혹은 인간이 해석 자체를 100%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이후에 AI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얼마나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까지도 얘한테 맡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스킬을 수업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후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건 그런 해석 스킬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관련된 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해석 파트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제가 이 데이터 분석 수업을 2024년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분석 수업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로젝트 기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시켜서 발표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해석을 데이터 분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잘한 케이스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보면 알 겁니다. 제가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얘네들이 해석을 어떻게 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해석이라는 걸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구구절절 주절주절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잘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한 케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해에 해석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수업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집, 그리고 클린징, 정리, 분석, 그리고 해석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시킬 거예요. 실습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수업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번 주차 2주차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석 방법론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법론이라고 해서 물론 당연히 통계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긴 합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활용되는 통계적인 방법론은 딱 3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업 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는 모를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고요. 제가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도 하나하나 다시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내용부터라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수업, 본격적인 분석 수업을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